본인이 했던 걸 없다고 제가 덮어드릴 수는 없고요. 밑에 실무진들이 했고 난 몰랐습니다. 뭐 정결은 내까지도 안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이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인지. 저축은행 네. 명품 대출 사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것도 좀 옛날 일이죠. 아주 옛날 사안인데요. 저축은행에 이제 정부에서 어느 날 시달이 왔습니다. 시달? 하달? 아니면 공고? 정책 공고. 표현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공문으로 공고 형식이죠. 그동안에 대출은 지나치게 부동산에만 몰려 있었다. 너무 손쉽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지 말고 좀 다양한 아이템으로 대출을 한번 해봐라.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축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거 공고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부담이죠. 부담을 다 하고 왔는데 그 당시 입장으로 되돌아가 보면은요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여가지고 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그게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거에서 돈이 좀 돌아야 되는 때죠. 돈이 안 돌아서 다들 아주 보수적으로만 돈을 꽁꽁 쥐고 있으니까 돈을 조금 풀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죠. 정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돈을 푼다는 것은 시중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돈이 도는 게 이제 혈액이 도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되면 경제가 안 굴러가니까 돈을 좀 풀어라 하는데 부동산 대출만 해주다 보니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을 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아이템이 없잖아요. 신용대출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아이템들로 동산을 한번 대출을 해봐라. 동산으로. 그렇게 해서 저축은행들이 뭐 다양한 동산들을 대출에 시도를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품을 받고 명품으로 대출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당포 역할을 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저축은행에서요? 예, 근데 그걸 크게 전당포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명품을 가지고 소액 돈을 받는다 치면은 저축은행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명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업자가 명품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왜요? 돈을 일단은 사업을 그게 잘 안 돼서 못 갚았고요. 둘째로는 그 명품 가치에 대한 또 분쟁이 생겼고요. 뭐 명품이 이제 정가가 있는 명품도 있지만은 그 명품 구조, 유통 구조를 먼저 보면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명품이라도 인터넷 가격이 다르고 또 해외 가격 다르고 또 면세가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요. 현지 가격 다르고 해외 현지 도매가 다르고 그런 가격 차이로 인해서 그 차익만큼을 재판부에서는 거짓말한 거 아니냐. 왜 이 명품 가격이 실제 니네 수입은 이렇게 싸게 했는데 비싸게 잡았냐, 같이 잡았냐는 거고, 우리 주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싸게 가져왔지만 어쨌든 국내 유통 가격에 비해서는 싸게 담보를 잡았고 그보다 싸게 가져온 우리 능력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럼 사업이 빠그라지면서 예. 이제 못 갖게 된 거죠. 네. 다양한 그런 쟁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소를 한 거군요.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어가서 그것도 이제 업자들이 싹 다 유죄 판결이 다 났습니다. 되게 위험하네요 이런 동산 대출. 동산 대출이 위험하죠. 부동산 대출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저축은행이든 어쨌든 이제 이런 은행들이 낀 게 보면 항상 담보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산정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부동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가치 산정이 있는데 이제 결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 대출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밑에 실무자들만 오케이 한다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하나를 잡고 대출하려도 뭐 결제가 나갈 텐데. 근데 이제 항상 그 책임을 짓는 단계를 보면은요. 그 결제 라인까지 끝까지 다 책임을 안 지고 밑에 있는 아주 실무자 선에서만 보통 책임을 지고 뭐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계속 거듭되는데 이게 이유가 판례가 이러한 업체가 책임진다. 즉 이러한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기업 내에서 기업이 이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같은 이러한 책임을 나눠지려면은 대표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대표까지 알아야 된다. 이게 판례란 말이죠. 근데 대표까지 이게 다 보고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또 실무자 선에서나 중간 정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아서 그래서 어떤 구조가 문제가 생긴 거 하니 대표가 실무를 모르면 모를수록 나중에 책임을 쉽게 벗을 수 있는 게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까 대표가 모든 사안을 다 알고 그게 다 이제 내용을 다 알고 파악을 하면 파악할수록 대표도 알았다고 높아질 가능성이 나중에 또 문제가 터졌을 때 알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럼 그 또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했고 난 몰랐습니다. 뭐 정결은 내까지도 안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판례에 따라서 대표는 그 회사 자체가 다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일반인이면 몰라도 은행에서 대출은 은행 자기 업이잖아요. 대출 가격을 어떻게 잡고 대출 무건이 정상적인 건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정말 모르면 대출을 안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보통 금액이 많이 커도 정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나요? 저희가 했던 경우들은 이제 은행에서는 또 대출을 심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왜냐면 또 대표가 알면 자기가 전행을 한다. 대표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위원회 선에서도 끝나니까 또 그게 또 대표나 회사에서도 또 하나의 방패로 작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위원회로 한다. 했다. 단독 결정이 아니고. 아니고 대표는 그냥 거수기분에 불과하다. 이랬더니 그럼 대표는 몰랐네 이러고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해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쉽게 대출이 나가거나 또 문제가 생길 때 어쨌든 대출은 일은 해놓고 문제가 터지면은 몰랐으니까 책임은 전부 다 니네가 져라. 물론 니네가 져야죠. 그쪽은 져야죠. 그쪽은 져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조금 운영에서나 제도적으로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은 문제가 싶습니다.
피해자를 돕는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피해자 변호도 하시겠지만 네. 엄청 눈총이 따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도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엄청 불편하신 그럴 수도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따가운 눈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변론을 했었거든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조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을 변론을 해가지고 결과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전 정부에 일하시는 분을 변론했는데 또 그 뒤에 또 그 재판을 잘 끝내고 났더니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도 또 변론을 했었거든요.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도 거기 이제 재정 책임하신 분을 이렇게 변호해가지고 그것도 잘 끝났습니다. 1심 때에서 아예 역할을 빼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끝났죠. 변호사라는 것은 자기 의뢰인을 드루킹 쪽에서 하건 국정원에서 쪽에서 오건 누구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변호사의 자세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살인자를 하더라도 본인이 지은 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도록 더 억울함이 없도록 이게 살펴서 변호를 해주는 게 입장을 밝혀요. 뭐 무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살인한 건 잘못했지만 다만 그 이상의 것으로 행여나, 저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범죄만 하니까 이게 중범죄, 예를 들면 상해라든지 뭐 이런 강력 범죄들은 저는 변호 안 하니까.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주로 흔히들 말하는 사기꾼들을 변호를 하는데요. 사기꾼들도 자기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도록 변호를 해드리는 게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피해 변제에 적극적으로 주선해드립니다. 다른 변호인보다 그런 점은 확실히 많이 해드리고, 그 결국 피해자나 피고인 즉 의뢰인 입장에서 모두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주선을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은 변호는 안 하세요? 합니다. 근데 피해자분들보다는 저 이제 주로 피고인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조금 그쪽에 조금 이렇게 입소문이라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가. 브랜딩이 돼 있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변호사는 자기 전공을 이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뢰가 들어오는 상대방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저도 뭐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사기 유사신,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이런 사기, 금융 범죄, 경제 범죄를 위주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만은 또 들어오다 보면 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과를 내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주로 그 일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들이 또 의뢰를 맡겨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해드립니다. 가리지는 가리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 걸 네, 보다 보니 가리는 거는 제가 중상해 중범죄들 있잖아요. 강도, 살인, 상해, 폭행 이런 센 것들은 저희가 경제 범죄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제 사건, 금융 사건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경제나 금융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면은 피해자건 피고인이건 피해자건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깔끔한 사건만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사건만 들어온다.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1216까지 나왔는데 네, 녹화 전에 116까지 나왔습니다. 네, 116 나왔고 투자 좀 하십니까? 투자를 요즘은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좀 투자를 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저도 뭐 월세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거에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바쁘기도 바쁘고 일단은 바빠서 막 하는데, 근데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레이님을 알게 됐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워낙 유명하시니까. 채널 볼 시간이 있으십니까? 누워서 집에서 봅니다. 쉴 때 누워서 그거 봅니다. 맨날. 쉬시기도 하시는군요. 제가 퇴근을 보통 10시 반, 11시쯤 하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이제 유튜브 보는데 주로 후레이님 거 많이 봅니다. 아니, 얼마나 할 일 없으시면 제 걸로 10시에 퇴근하시는데 제 영상을 보십니까? 네, 봅니다. 네. 10시, 퇴근을 10시 반쯤 한다니까. 10시 반, 11시 퇴근합니다. 그러면 후레이님 거 진짜 많이 봅니다. 다양하게 있어서 재밌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들 많이 알게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워낙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정권마다 바뀌고, 요번 정권에서도 17번째랬네, 18번째랬네. 네. 근데 10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정신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정권마다 바뀌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전 전문적인 투자자도 아니고, 제가 그걸 보니까요. 제가 전문적인 투자를 안 하고 잘 모르니까 이제 후레이님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배우잖아요. 저도 배우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최신 트렌드는 제가 요즘 직접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죠. 뭐냐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이 공급을 확대시키는 정책인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는 정책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집값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걸 다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건 모르고. 네. 그래서 정책 시류 기조에서 두 가지,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번째, 이 정책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묶는 정책인지 아니면 공급을 푸는 정책. 그러니까 공급 이 기준도 강남 기준이죠. 서울 인서울 기준으로. 다른 지방은 어차피 서울에서 파급력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봐야죠. 모든 걸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잣대라 생각하고 그걸 보고 항상 방향을 가늠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을 예측해 보자면 일단은 이번에 엄청난 적자 재정이 돼 있잖아요. 예산도 엄청나게 확대돼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화 팽창 완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통화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는 상황. 일단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래 지금 돈을 풀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예산도 뭐 적자 60조를 채권을 뭐 발행해서 60조를 뭐 했다는 뉴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 이제 어쨌든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니까 궁극적으로 계속 강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를 누르면 다른 데가 약간 오르는 식으로 돈이 풀리는 데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엄청난 강력한 대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런 것도 정부의 고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총선을 앞두고 이리저리 어쨌든 뭔가 계획을 발표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다, 저런 거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동산에 또 자극적인 요소가 되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경기에서 돈을 안 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 선대응을 좀 강력한 처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은 강보합니다. 서울이. 초반에는 어쨌든 이 최근 정책이 엄청 강력한 것 같으니까 약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에서는 또 오르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도 15억 기준이라 치면 15억 이상으로는 다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주변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인근이라든지 또는 서울에서도 9억 미만의 약간 어느 정도 조금 접근이 그래도 쉬운 쪽은 사람들이 많이 좀 접근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보합이다. 주변 변호사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천치만별이죠. 변호사들이 이제 정치 성향도 다양하듯이 분야도 다양하듯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는 사람들 전반적인 중지를 모아보면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투자 안 한 사람들은 뭐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이제 현금 보유를 선택하는 것이죠. 집 안 사는 것도 이제 현금에 투자하는 거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후랭이님 TV에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맞다 싶더라고요. 모든 정책을 다 일일이 자기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쫓아가긴 힘들거든요. 저도 막 그걸 일일이 찾아보고 하는 건 뉴스 정도 흘려 듣고 하는 건데 항상 뭐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수 없으면 크게 지금 돈을 푸는 상황인지 그리고 부동산을 공급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그 큰 기준만 보고 가더라도 방향은 대충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는 저희 후랭이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는 건데요. 네. 오늘은 좀 바꿔서 네, 누구한테 한마디 할까요? 두 분께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피고인분들께. 피고인분들께. 네. 예비 피고인. 예비 피고인분들께는 말씀드린 사기 사건, 유사수신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뭐 도박세 사건 이런 제 경제범죄, 금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 기획부동산 이런 거 저희 열심히 잘 도와드리고 성과도 많으니까 본인이 했던 걸 없다고 제가 덮어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 않은 거 이상으로 처벌을 받으시지 않도록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는 말씀드린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실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항상 고수익, 고위험 좀 조심하셔야 된다. 나한테만 유독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 리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 특집. 사기 특집. 네, 오늘 사기, 금융사기와 관련돼서 곽준호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다. 오늘 되게 케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 안 하시. 네, 오늘 약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약간 피고인 분들 입장에서 이제 변호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은 조금 이제 불편할 수 기울어서 있습니다. 네, 그럴 기울어서 수도 있죠.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감안해 감안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전적으로 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범죄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변호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많이 알죠. 네. 제가 요 금융사기는 제 관심사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가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는 치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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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재밌게 했더라고요. 치정사건 하면은 뭐 조회수도 엄청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정말 이게 또 보자. 그럼 치정사건을 어쨌든 치정사건 저희가 하진 않지만 네. 치정 쪽 소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정 쪽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사랑과 전쟁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네, 해보도록. 재밌겠네요. 저도 집에서 나중에 열심히 시청해 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